지금 그 논어에서는 50대를 지천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하늘의 뜻을 아는 뭐 이런 때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양에서는 하프타임이라고 표현을 한대요. 인생 100세를 산다고 할 때 절반을 왔다라는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50대가 보이는 모습들은 좀 달라요. 그렇죠. 예, 뭐 지천명이나 하프타임, 뭐 좀 긍정적인 이런 면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정년 얼마 남지 않았죠. 네. 그리고 50대를 마처 세대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마처 세대요? 예. 부모를 봉양하는 마지막 세대. 자녀들부터 봉양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에서 마처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씁쓸한 세대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50대가 생각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50대가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변환점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아주 그런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요. 또 하프타임에서 얘기했듯이 이제 반 정도 왔기 때문에 네. 나머지 반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필요한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50대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를 내려주셨습니다. 네네.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50대에 대한 인식보다는 이제 앞으로 살아갈 인생에 대해서 새로운 플랜을 짜야 되는 그런 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맞습니다. 이제 우리 50대는 새로운 인생의 플랜을 짜야 되는데요. 자, 내가 50까지 살아왔는데 앞으로 인생 계획을 어떻게 짤 것인가?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죠. 네네. 버킷리스트라는 말씀 들어보셨죠? 네, 예, 요즘 네. 유행이잖아요. 예, 유행이죠. 네. 자, 내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들 이것을 그냥 쉽게 A4 용지 갖다 놓고 여기에 하나하나 다 써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써내려가는데 네. 어떤 형식의 구애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네. 생각나는 대로 그냥 담담하게 써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써내려가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서 내 나름대로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좀 뒤로 해도 되겠다라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간을 붙여야 됩니다. 이건 내가 막연하게 그냥 써놓는 게 다가 아니라 기간까지. 그렇습니다. 네. 언제까지 기간까지. 이것을 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붙여놓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내가 해놓은 것을 그냥 잊고 마는 것이 아니라 네. 두부를 만듭니다. 두부를 만들어 3부는 내가 가지고 다니고요. 예.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부는 내 욕실에 그 거울에다 붙여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침마다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것을 내가 이룬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리스트에서 이룬 것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지워나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전산으로 작업했다 그냥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네. 연필로 해서 지우십시오. 한 것을. 그리고 또 하나 하다 보면은 더 필요한 것이 있을 거예요. 네. 그 밑에다 또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일 때 자, 이것은 내가 한 거고 이건 내가 앞으로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한 버킷리스트를 나만의 버킷리스트를 아주 그냥 구애 없이 다양하게 한번 적어두시면 그것도 인생을 준비하는 훌륭한 기준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에 대한 꿈을 계속 꾸라는 말씀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거울에 붙여놓는 것 또한 예. 스스로에 계속 최면을 거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현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럼 서진 씨의 버킷리스트 세계 여행. 세계 여행. 자, 언제까지 가실래요? 언제까지? 갑자기 이게 언제까지라고 마감 기한을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 좀 막연하긴 한데 그렇죠, 그렇죠. 저는 50대 전까지. 50대 전까지. 네, 50 전까지. 제가 꼭 힘들 것 같아요. 제가 꼭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위에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희가? 이제 자산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각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이제까지는 내가 무조건 많이 모아야 되겠다. 먹어서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많이 모아야 되겠다라는 쪽을 포커스로 맞췄더라면은 이제부터는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네. 자, 나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여기에서 공격적인 투자 자산과 보수적인 자산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네. 이런 것들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 연금에 대한 것들을 내가 얼마나 확보를 해놨는가. 국민연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내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부채가 있다면 이 부채를 줄여나갈 이럴 그 노력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예를 들어서 네. 내가 집과 관련된 부채가 있다 그러면 뭐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뭐 이러한 다양하게 이제는 그 무조건 밖으로
그 외향적으로 가는 것보다는 한번 여기서 내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의 수입들을 이제 하나씩 꼼꼼하게 따져보고. 그렇죠. 무엇이, 하긴 저희 세대는요. 네. 지금 저희 세대는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강보험을 들어도 이게 어느 병에 어떻게 얼마큼의 저희가 보상을 받는지도 모르고 좀 막연하게 일단 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맞아요. 들긴 하는데 네. 50대에는 좀 그거를 좀 디테일하게 네. 요목조목 따져봐야 된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자산을 한번 확 정리를 하고 네. 좀 꼼꼼하게 챙겨야 될 시기가 또 이제 바로 50대가 아닐까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부채를 이야기하셨는데 네. 부채도 사실 자산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좀 부채를 좀 이제 줄여나가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그래요. 드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50대는 부채가 자산일 시기가 아니에요. 50대에 있어서의 재무설계의 가장 기본적인 목표는 뭔가 하면은 부채를 없애는 것이 50대 재무설계의 기본입니다. 일단 내 그 쭉 부채를 한번 정리해보고 이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용카드와 관련된 대출, 카드와 관련된 대출, 신용대출, 자동차 대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일단 우선적으로 청산을 해야 되는 부채고요. 네. 또 하나 이 주택과 관련된 장기 그 대출 있지 않습니까? 네네. 금액도 크고요. 모기지론이라고 예. 하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사실 30대, 40대 젊은 층에서는 뭐 자산의 개념을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네. 있었는데 이제 50대는 그게 아닙니다. 50대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내가 퇴직하는 시점까지 이 부채를 제로로 만들겠다라는 이런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을 한다는 은퇴를 한다는 그 의미 자체는 네. 오던 수입이 많이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이 살고 있는 집과 관련된 부채로 해서 금융비용으로 계속해서 나간다. 그러면은 참 팍팍해지게 되겠죠. 엄청나게 좀 그렇죠. 무리가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내가 미리미리 해서 퇴직하기 직전까지는 부채는 전부 다 제로로 만든다.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는 또 어떤 방법도 있을 수가 있냐면요. 네. 주택연금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주택연금 기능 가운데에서 연금으로 받는 것도 있지만 내가 한꺼번에 일시불로 받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네. 일시불로 받아서 부채 정리하고 그다음 연금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설명을 드릴 때 60세에서부터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지금 앞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이걸 50대까지 앞으로 당기겠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50대에는 부채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 생각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50대에 제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때 아니면 제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건가요? 퇴직 시점까지. 퇴직 시점까지. 퇴직 시점까지. 지금 50대 중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래도 예. 20, 30대에 있는 부채를 뭐 20, 30대는 괜찮으니까 30, 40대는 괜찮으니까 끝까지 갖고 있어라 이런 또 이런 얘기도 아니잖아요. 말씀드렸듯이 네. 부채의 성격을 따져야 된다는 성격을. 거죠. 어떤 소비성 부채 같은 거, 신용카드 부채, 신용대출 같은 것은 그건 20, 30대도 정리해야 되는 거고 네네. 장기 주택연금, 주택 대출 같은 대출. 경우에는 금리가 낮기 때문에 이건 다른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 다음으로 또 저희가 또 무엇을 알아야 될지 좀 궁금해집니다. 그 다음에는 내 비용 지출하는 것을 네. 줄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같은 취미 생활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두세 번 골프를 친다. 네. 운동은 운동이에요. 그렇죠. 운동은 운동인데 비용이 많이 들죠. 많이 그렇죠. 예. 이런 운동보다는 내가 뭐 가벼운 산책도 괜찮고 등산도 괜찮고 또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같이 트레킹을 한다라고 하나요? 이런 네네. 부분들도 역시 상대적으로는 비용이 덜 들어가는 그런 취미 활동과 운동이니까는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자동차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퇴직하는 시점에서 자동차는 가능하면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자동차를 일단 내가 소유하고 있게 되면은 세금 내게 되죠. 네. 보험료 들어가죠. 기름값 들어가죠. 그다음에 감가상각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은퇴 후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비용적인 부담이 크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자동차는 전 과감하게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동차가 두 대인 가정도 네네네.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자동차를 정리해야 되냐면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내가 탄다는 차는 좀 큰 네. 차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기 그렇죠.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거기 때문에 과감하게 내가 사용하는 자동차를 정리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인 생활에 있어서의 비용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 그건 미리서부터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그러니까 나가는 매달 꾸준히 나가는 지출 그렇죠. 같은 것들을 저희가 줄여야 된다는 또 말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게요. 일단 자동차, 그렇죠.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을 네, 것 그다음 같고요. 취미생활비도 조금 저렴한 그래요, 방법으로 그래요. 줄이는 방법도 있고 운동도 줄일 수 그렇죠. 있고요. 또 뭐 없을까요? 술이요. 그래요. 술, 그래요. 남자분들. 네. 약주 좀 줄이시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금연. 엄청나게 줄어들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담배값 이거 정말 무시 못합니다.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많이 올랐고 네. 이것도 줄이시면 어쨌든 네. 건강을 위해서도 좋고.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50대 하면은 중반쯤에 이제 거의 퇴직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네. 우리가 이제 50대 되면은 약간 불안한 마음도 많이 갖고 그래요. 계시고 하는데 이 퇴직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이미지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크거든요. 네네. 그런 이미지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많은 퇴직자 교육을 들어가는데 참석하신 분들한테 퇴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은 뭐 후련하다. 뭐 이런 대답도 있지만은 왠지 불안하다. 그렇죠. 좀 찝찝하다. 네. 이런 대답들이 많았어요. 또 실제 조사를 해보면은 이런 긍정적인 이미지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같이 왔다 갔다 혼재하는데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큽니다. 제가 그 이유가 왜 그런가 궁금해 생각을 해봤어요. 네. 저는 어떻게 결론을 내려왔냐면은 처음 퇴직해봐서 그렇다. 그러면 퇴직을 그렇죠. 두세 번 하시는 네.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뭐든 처음은 맞습니다. 두려운 처음 거죠. 퇴직하시기 네네. 때문에 그런데 죽음이 왜 두려울까요? 그것 역시 처음 처음이라서. 죽어봐서 그런 죽어보지 거예요. 않아서 처음이자 네네, 마지막.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직장인들한테는 퇴직은 죽음과도 같은 이런 스트레스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죽음과 있겠네요. 퇴직의 기본적인 차이가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우리 주변에 죽어본 사람은 없어도 퇴직해본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정답이네요. 예. 그럼 우리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이 어떻게 지내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좋은 점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쁜 점은 우리가 개선해 나가게 된다면은 퇴직이 결코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기 그렇죠. 때문에 준비된 퇴직, 준비된 은퇴는 행복한 삶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 맞아요. 프로그램이 꼭 필요한 맞아요. 겁니다. 제 전생에 네. 내가 전생에 뭐였잖아 이렇게 말해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맞아요. 네. 그 맞습니다. 뭐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데는 충분히 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그럼요. 좀 그렇기 와닿는데요. 때문에 저희가 행복한 은퇴를 맞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위원님 같은 경우는 퇴직 예정자 교육을 진행하면서 많은 퇴직자들을 지금 만나시고 또 상담해 주시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텐데 그들이 제일로 궁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일단 제일 먼저 관심을 갖고 계신 부분은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입니다. 실업급여요. 네. 그렇습니다. 이 실업급여는 그렇죠. 일을 하다가 일을 안 하는 분들에게 국가에서 나오는 거죠. 지원을 해주는 예. 금액이죠. 네.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데 이걸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고용보험료를 내가 얼마나 오래 넣었는가, 네. 내 나이가 지금 현재 얼마인가, 그리고 그 퇴직 직전에 연봉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최대 하루에 4만 원까지 240일까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퇴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 주거지에 있는 고용센터를 방문을 해서 네.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요. 예. 네. 하고 그러면서 또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구직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하게 되면은 그 일주일 또는 2주일에 한 번씩 구직 활동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실업급여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네. 구직급여가 나오는 거죠. 여기에서는 나오게 되는데 한 가지 그 유의하셔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구직급여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시기는 퇴직 직후서부터 12개월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240일을 받을 수가 있는데 중간에 내가 뭐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 뭐하다 하는 바람에 6개월 후에 내가 신청을 한다. 네. 그러면은 240일을 다 받지 못하고 180일 치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그 유의하실 필요가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신청을 바로 하셔야 신청을 되는 하셔야 거예요. 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러면 이 실업급여 있지 않습니까? 실업급여 많은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정규직도 있지만 비정규직도 있을 것이고요. 계약직도 있을 것이고 막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네. 내가 고용보험료를 내야 되고 최소한 1년 이상을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은
그 회사에서 그 계약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알겠습니다.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거는 이제 실업 급여 중에서도 실업을 한 상태지만 네. 이제 구직 활동을 계속 하고 있을 때 받는 구직 급여가 이제 실업 급여의 한 종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제 구직 급여를 받으면서 있다가 준비를 하다가 취업이나 또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이 급여를 어떻게 되는 거? 못 받게 되는 건가요? 못 받게 되니까 억울하죠. 네. 하니까 그것에 대비해서 내가 앞으로 받을 급여의 50%는 조기 재취업 수당으로 다시 나한테 돌려줍니다. 하니까는 뭐 실업급여 받으려고 내가 자리가 있는데 취직 안 했다 이건 바보짓이에요.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예. 이렇게 좀 저희가 좀 어렵고 헷갈리는 부분이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한 가지 팁, 좀 좋은 팁이 있으면 저희한테 좀 정보를 전해주시면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신청을 해라라는 부분하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이 신청을 하면서 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내일 배움 카드라는 제도가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요. 예, 예. 네. 이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정부에서 이 구직 신청을 한 그 분들한테 구직과 관련된 재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신청을 하면 내가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태의 카드를 나한테 발급해 주는데요. 네.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 도배에 관련된 일을 좀 배우고 싶어요. 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도배를 전혀 모르니까 도배 학원 다녀야 될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도배 학원을 딱 가려고 보니까는 학원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신청을 하는데 이 100만 원 가운데에서 나는 25%인 25만 원만 부담을 하고 네. 나머지 75%인 75만 원은 이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럼 자 쓰고 난 다음에 이제 100만 원 남았죠. 이건 내가 또 다른 것에 대한 교육을 또 받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뭔가 하면은 여기서 아무 학원이나 가서 내가 이 그 내일 배움 카드 로 결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퇴직하신 다음에 나는 그러면 연기를 좀 배워야 되겠어. 나 배우를 해야 되겠어 해서 네. 뭐 이런 아카데미나 이런 곳에서 결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안 되는 건가요? 하니까는 그게 해당되는 것이 있고 되지 않는 것이 있죠. 예.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곳이 해당이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 가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하니까는 다양한 학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조리학원, 바리스타 학원, 미용학원, 건축학원 뭐 다양한 학원들이 있는데 그렇죠. 내가 사는 곳 주변에서 이러한 것들을 정부에서 이 기준이 된 것만 이것을 인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어디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때는 그 마우스품을 좀 팔아야 돼요. 네. hrd.go.kr 들어가 보면은 네. 여기에서 내가 사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떠한 학원들이 개설되어 있는가가 다 나옵니다. 이 hrd.go.kr 이게 어디인가요? 이곳이? 이쪽을 관할하는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네. 내가 그 부담하는 비용이 기본적으로 25%를 부담하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45%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종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서비스업이나 이쪽은 45% 부담하고 네. 일반적으로 25% 부담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카드를 사용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재취업을 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한 건데요.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에 퇴직을 하실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퇴직 후에 국민연금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요. 예, 그 상당히 관심이 많으신 부분인데요. 원래 이 국민연금은 내 소득에 대해서 그 내가 부담하는 거거든요. 그쵸. 퇴직하면 네. 소득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내가 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어. 상관없는데 여기서 한 가지 내가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은 이 국민연금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냈느냐에 따라서 연금액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퇴직하신 시점에서 연금관리공단 한번 방문하셔가지고요. 앞으로 내가 몇 살에 연금을 받는가 시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요. 네. 그때 예상되는 연금액이 얼마인가를 지금 확인하세요. 그런데 네. 예를 들어서 앞으로 7년이 남았다. 그런데 7년 동안에 연금을 내지 않은 경우하고 낸 경우하고 당연히 받는 금액이 다르겠죠. 그렇죠. 네. 어떤 것이 더 유리할 것인가? 그다음 연금도 내가 10만 원 내는 경우, 20만 원, 40만 원, 30만 원 내는 경우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본인한테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연금은 이 수령 시기가 이 연령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나요, 이렇게? 그렇죠. 예, 지금 60세서부터 시작해서 네. 65세까지 그 연금 해당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65세인 분은 죄송합니다. 55세인 분은 네.
62세서부터 수령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 한 7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 여기서 또 어떤 제도가 있냐면은 내가 62세에 받아야 되는 것을 앞당겨서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앞당겨서 받으면은 당연히 좀 적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년 앞당기는 것에 따라서 6%씩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62세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5년 전인 57세서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한데요. 네. 5년을 앞당겨서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내가 받는 돈은 100만 원이 아니라 70만 원만 그러니까 받게 되는 거죠. 1년에 6%니까 5년이면 맞죠? 이거 30%가 가만히 되면은 그렇죠? 70이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10년을 앞당겨서 받아야겠다. 난 지금 당장 받아야겠다. 이럴 경우에는 10년까지는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국민연금도 이것도 좀 잘 그래요, 경우의 그래요. 수를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봐서 예. 해야 될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셔갖고 직접 한번 예상을 뽑아보시고 내가 언제 어느 정도 나이에 얼마 정도를 받는지 한번 저희가 그래요. 한번 잔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맞습니다. 합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이건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또 하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70만 원씩 받는 것이 평생토록 쭉 이게 픽스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앞으로 평균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서 이것은 좀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데 또 어떤 제도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당장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내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소득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국민연금 제가 굳이 받을 이유가 없어요. 네. 이렇게 되면 뒤로 내가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연기를 하는 것은 어떤가 하면 앞당겨 받는 것은 6%씩을 덜 주는데 그렇죠. 1년 연기하면 이것은 7.2%씩을 더 줍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거 5년 후에 받는다 그러면은 136만 원씩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그런데 주의할 것은 네. 내가 앞으로 몇 살까지 살 자신 있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다음에 지금 내 소득이 어떤가라는 것을 그렇죠. 감안해서 결정을 하셔야 네. 됩니다. 그렇죠. 조금 7.2%를 네. 더 주기 때문에 좀 더 늦게 이러다가 못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개개인의 어떤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래요. 좀 플랜을 잘 짜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퇴직 후 국민연금을 알아봤고요.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되죠? 이 건강보험 쪽이 아주 민감합니다. 네. 건강보험료는 사실 잘 모르시는데 원래 내 소득의 5.65%를 5.64%를 부담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국민연금 최고 내는 금액이 4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최고 317만 540원까지 부담을 하게 됩니다. 와. 그런데 퇴직하고 난 다음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퇴직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소득이 없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내 부동산, 자동차, 다른 경제활동을 종합해가지고 점수를 매겨요. 네. 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퇴직해서 소득이 없는데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 어떻게 여러 해야 가지 돼요, 불만들이 그럼? 좀 많을 것 불만들이 같아요. 많죠. 그렇죠. 내가 소득도 없는데 이거 왜 계속 내야 되는가? 그래요. 그리고 그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냐면 그러니까요. 만약에 내가 내고 있으면 어떻게라도 하겠는데 내고 있는 상태가 소득을 받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랬는데 더 많은 보험료가 내야 나왔을 된다. 경우에는 네. 정말 이거 난감해지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이때 임의 계속 가입자 제도라는 것을 이용하시면 돼요. 네, 이미 계속 가입자제도. 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직장에서 적용받던 그 보험 기준을 네. 퇴직하고 1년 동안 적용을 받는 거예요. 네. 그럼 1년 동안은 좀 여유가 있게 되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근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다시 현실적으로 돌아오는 수밖에 없는데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들은 자녀들의 네.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고요. 또 종종 이런 분들도 봬요. 그런 것 저런 것도 어려우니까는 위장 취업을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런 것이 적발이 되게 되면 그 차액분을 다 뱉어내야 되니까는 꼭 추천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전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는데 50대 연령과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서진 씨 같이 프리랜서가 있어요. 네. 프리랜서 분이 일을 막 평상시에 활동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아이를 낳게 된다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못하게 되시면서 그래 나는 이 아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바치겠어 하고 전업주부로 갑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도 보험료가 좀 낮아질까요? 당연히 남편 계시겠죠. 네. 그럼 그 남편의 피부양자로 가게 되니까. 소득이 없게 될 경우에는 네, 그건 걱정. 그것도 근데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래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단 직장 의료보험 조합 쪽에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는요.
그 배우자가 그것은 그 직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어쨌든 이것도 좀 꼼꼼하게 다 하나씩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네. 싶어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네. 이 건강보험료, 그렇죠? 이 관련된 팁에 대해서 좀 한번 알려주시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50대에서 보험료는 참 동전의 양면입니다. 여기서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종신보험이라는 것이 있어요. 네. 얘는 내가 사망하면은 나오는 것이 종신보험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보험료 납입 기간이 앞으로 계속 남아있다 그러면은 내가 사망해서 내 사망 보험금이 나오는 건데 이것이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큰 의미가 있는데 아이들이 크면서 이 의미가 낮아질 수가 있죠. 그쵸. 이때는 내 배우자한테 남겨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는가를 판단하시고요. 배우자한테 남겨주지 않고 부담이 돼서 이걸 줄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해약을 하지 마시고 보험료를 더 내지 않은 상태에서 감액 완납이나 연장 정기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이걸 네. 이용하시면은 계속 가져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강보험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보장기간이 80세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 네. 이걸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단 뇌졸중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가장 많은 뇌경색이 포함되는가 포함되지 않는가를 점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국민연금에 이어서 이제 건강보험에 관련된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네네. 오늘 이렇게 해서 이제 50대 은퇴 준비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봤는데요. 네네. 이제 끝으로 지금 50대 지켜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그래요.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예. 우리가 은퇴에 대한 것을 미리 준비를 하면 이것은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방송 보시고요. 많은 다양한 정보들을 가져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은퇴는 진짜 행복한 은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요. 은퇴를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오늘 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